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통방통 윤태현입니다. 어제 한국 축구대표팀이 남미의 강호 우루과이와 예선 1차전을 펼쳤습니다. 결과는 0대0 무승부였습니다. 비록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강팀을 만나 선전했고 소중한 승점 1점을 획득했습니다. 아침 신문 만나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잘 싸웠다. 그리고 뭉클했다라는 제목의 신문이 실렸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집중 견제를 받으면서 축구화도 벗겨지고 양말도 찢어지는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90분 동안 풀타임 출전을 했습니다. 우루과이가 우승도 2번이나 한 남미의 강팀인데요. 피파 랭킹이 14위입니다. 우리나라가 28위인 걸 감안했을 때 14계단이나 더 높은 팀이었는데 0대0으로 비등한 경기를 했고 16강으로 가기 위한 어떤 기대감을 품게 만드는 어제 경기였습니다. 두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신문은 조선일보인데요. 4년 만에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문에 이 거리 응원을 할 수 있게 허용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논란이 조금 있었는데 일단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12곳에서 응원전이 펼쳐졌는데요. 오랜만에 광화문 광장, 시청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목청껏 대한민국을 외쳤던 어젯밤이었습니다. 일단 경찰과 서울시, 종로 등은 이태원 헬로윈 참사 이후에 이런 대규모 집회, 시위, 또 모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지만 광화문 광장에서 경기를 볼 수 있는 대형 화면 3개 설치했고 철제 펜스 그리고 응원 구역도 5개로 나눴고 12,000명의 인파가 몰렸는데 구역별로 인원을 충분히 분산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한 상태에서 큰 사고 없이 응원전을 펼쳤고 그 덕분에 0대0으로 승점 1등을 획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가나와의 또 2차전이 열리게 됩니다. 그때도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 서울신문입니다. 윗선 수사의 마지막 퍼즐 어떤 내용인지 펼쳐봅니다. 서해 피격 서훈전 안보실장이 어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이 윗선 수사 마지막 퍼즐을 맞추냐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서훈전 국정원장 안보실장은 과거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1시에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한 방침을 미리 세우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검찰 조사가 이루어졌고 한두 차례 더 조사를 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신문 역시 조선일보입니다. 방송법 개정. 민주당이 지금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문정부 때 방송 인사 좌우하더니 이번에는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곧장 들어섰고 여당이 되자마자 입장을 바꿔서 5년 내내 그 처리를 미뤄왔었는데 이번에 다시 야당이 되면서 다시 방송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방송을 계속 장악할 그런 속셈이 깔려 있다라고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아침 신문 만나봤고요.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패널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의혹 제기 한 달 만에 발언 당사자인 첼리스트가 거짓말이었다라고 경찰에 진술을 하면서 허위로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첼리스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도 궁금하지만 검증 없이 무책임하게 의혹 제기를 한 김의겸 의원과 민주당을 향한 책임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위원님 저 술 못 마시는 건 아십니까? 근거를 제시하시면 내가 있었다는 지금 이거는 굉장히 저를 모함하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네.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법적 책임을 지십니다. 항공자가 사고와 요구에 대해서 입장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 이미 나왔잖아요. 입장은 당에서.
자, 먼저 첼리스트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지난 7월 19일에서 20일로 넘어가는 그 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첼리스트 측 입장에 따른 술자리를 한번 재구성을 해봤습니다. 7월 19일 저녁 8시쯤 이세창 전 총재 대행의 공연 요청으로 일단 청담동 주점으로 첼리스트가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세창 전 총재 대행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 1명을 포함해서 7, 8명이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요. 밤 10시쯤 이건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 분석으로도 확인이 된 내용인데 일단 이 청담동 술자리에서는 해산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첼리스트가 이세창 전 총재의 권한 대행과 함께 몇몇, 전부 다는 아니고 그중에 일부와 함께 자리를 해산 후에 다른 자리로 옮겼다고 합니다. 그 다른 자리가 청담동 지역인지 아니면은 다른 지역인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일단은 한 번 더 술자리를 가졌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일 새벽 3시쯤 귀가를 하던 중에 전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게 지금 첼리스트 측 변호인의 입장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첼리스트 측의 얘기니까 그만큼 신뢰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의 무책임한 이 의혹 제기 때문에 첼리스트와 전 남자친구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말 우리가 알 필요도 없는 일을 너무나 소상히 지금 알게 된 그런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내용을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이 자리에 없었다는 것은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첼리스트의 변호인이 얘기한 걸 보면 어느 장면에서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나오지가 않아요. 네. 등장 자체를 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라는 그 유튜브 매체에서 그 처음에 이 주장을 할 때 그럼 그 사람들은 과연 몰랐느냐 저런 내용을 좀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내용은 결국 첼리스트가 남자친구와 통화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한 것이잖아요. 물론 그 통화 내용이 지어내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이긴 해요. 네. 뭐 동백아가씨 얘기까지 나오고 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이긴 한데 근데 거기에 결정적으로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무려 3시간 넘게 술자리를 가졌다면 네. 녹음을 해놨다든가 뭐 사진 한 장이라도 있든가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장소라도 특정이 됐다든가 뭐 이런 거 뭐 하나라도 증거가 있을 법한데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게 지난 한 달 동안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저는 적어도 더군다나 그 김의겸 의원은 기자 출신에다가 뭐 기자도 아주 진짜 훈련받은 중앙지 기자 출신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청와대 대변인까지 지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관한 책임성 누구보다 잘 알 걸로 저는 보여요. 그렇게 된다면 그 부분을 전혀 모른 채 네. 정말 의혹 제기를 했을까? 이 부분까지 아주 근본적인 의문이 드는 과정이었다. 근데 지금 이제 수사는 대량 청담동 술자리,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했다는 청담동 술자리는 뭐 없는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고 네. 이제 남은 거는 그럼 왜 이렇게 누가 정말 모르고 의혹 제기를 한 거냐 아니면 알고도 한 거냐 아마 그 부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집중을 해볼 생각인데요. 일단 첼리스트가 왜 이렇게 한 달이 가깝도록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그 부분에 한번 집중을 하고 김의겸 의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첼리스트도 자신이 했던 그 거짓말이 이렇게 커질 줄은 아마 상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록 잠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 변호인의 얘기를 좀 보겠습니다. 박경수 변호사, 첼리스트 A씨의 변호인입니다. 7월 19일 A씨가 귀가가 늦어지자 제보자가 A씨를 추궁했다. 전 남자친구가 첼리스트를 추궁했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온 술자리라고 하면 제보자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A씨는 이런 전화통화가 국회의원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나오는 순간 겁이 났다고 한다. 해코지를 당하진 않을까. 공포심이 들어서 그동안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첼리스트 측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첼리스트 측 입장으로 확인한 바로는 기자 경력 30년의 김의겸 의원은 첼리스트 측에 확인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 탐사 측도 제대로 된 확인이 없이 음성 파일을 공개한 것으로 지금 변호인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신문 보겠습니다. 거짓말 첼리스트 측
김의겸 연락 안 왔고 더 탐사에는 항의까지 했지만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A씨를 대리하는 박경수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단 상황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A씨의 전 남자친구가 평소 A씨에게 자주 폭언을 했고 당일에도 귀가가 늦는다고 의심을 했다면서 A씨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날 술자리에는 A씨와 이전 총재가 김현장 출신 변호사라고 소개했던 사람 등을 포함해서 7, 8명이 있었고 이전 총재는 이들에게 첼리스트를 첼로 전공 교수라고 소개했고 첼로 연주까지 했다. 그리고 A씨는 다른 자리로 옮겼고 새벽 3시쯤 귀가했는데 남자친구랑 통화를 했고 말을 꾸며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문 그 뒷부분까지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도로 불안했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폭로 전후로 통화 내용이 사실인지 연락 온 적도 없고 확인을 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확인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탐사 측에는 데이트 폭력을 하는 전 남자친구 말만 믿고 보도를 왜 하느냐라고 항의까지 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경찰은 해당 음성 파일이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측에 어떻게 전달됐는지 그 경위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경찰 강제 수사 돌입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지금 출국 금지됐습니다. 첼리스트, 제보자, 최근 해외 출국 가능성을 암시했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첼리스트와 사실 제보자보다 더 큰 문제는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아닐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신문 하나 더 이어서 보겠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거짓말 알고도 터뜨렸냐라는 이 부분에 저희는 집중을 좀 해볼까 합니다. 녹취록 당사자가 입을 열면서 술자리 의혹 자체의 논란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경찰은 녹취록이 김 의원과 더 탐사 측에 전달된 경위와 함께 이들이 A씨의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이를 공개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의원도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자, 김의겸 의원이 어제 입장문을 내면서 이러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거짓말이 드러났는데도 김의겸 의원은 그날로 돌아가도 같은 질문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 대변인의 아니면 말고식 주장이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인 건 많은 분들 잘 아시죠? 팩트, 크로스 체크를 강조했던 김 의원이 한 번도 체크를 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집중을 하고 있고 관심을 쏠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뭐 악의적인 오보를 냈을 때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은 본인에게는 적용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입장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첼리스트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석열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화면 보시죠.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을 대신해서 묻고 따지는 의무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서 진정성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이 한마디로 이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넘어간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김의겸 의원이 그 중앙일간지에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했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사회부장까지 했던 것으로 그렇습니다. 데스크까지 네네, 했을 맞습니다. 정도면은 네. 이런 정도의 수많은 제보와 의혹이 있을 때 어떻게 이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기사화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몸에 다 배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그 기자 출신의 김의겸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그것도 대통령과 관련된 대통령과 국무위원과 관련된 의혹 제기를 저렇게 아무런 크로스 체크 없이 했다는 것 자체는 이게 실수인지 아니면 고의성이 있는지 분명히 따져볼 대목이라고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유감을 표명했던 저 사과의 태도도 저는 진정성이 저 느끼지 않는다고 보는 게 사실이라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사실이라면이라고 조건부를 달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모든 국민들이 볼 때는 최초 발설자였던 본인이 거짓말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디지털 자료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사실이라면이라고 붙여놨고 심심한 유감. 유감이란 말은 사실 사과보다 훨씬 더 강도가 낮은 표현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한일 관계에서 과거사 관련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감정이 상하는 게 일본 측에서 유감 정도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사과로 봐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그냥 마지못한 저는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웃긴 것은 저게 나온 저 부분입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똑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러면 반성하고 있는 태도가 전혀 아니죠. 진정한 반성이라면 정말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땐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게 진정한 사과이고 반성 아니겠습니까? 다시 가도 그 일을 하겠다? 이게 어떻게 반성입니까? 제가 볼 때는 김의겸 의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고의적으로 알고 그랬는지 정말 모르고 실수를 한 것인지, 두 번째는 정말 사과하고 반성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문의로만 사과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원석 의원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굳이 김의겸 의원의 기자로서의 전직이나 네. 또 기자로서의 직업 윤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국회의원이 아무리 국정감사장이긴 합니다만 대통령이 거론되는 저런 의혹을 제기하려면 기본적으로 사실관계를 체크해야 됩니다. 만약 저라면 적어도 그 첼리스트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가 네. 아니면 이세창 그 전 총재하고 직접 통화를 하든가 이런 확인 과정을 거쳤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보좌진들을 시켜서라도 그 문제가 됐던 술집이 어딘지 네. 특정해서 거기를 가보고 근데 그런 걸 전혀 거치지 않고 그 이 더 탐사라는 매체에 보도 내용만 가지고서 의혹을 제기했기 때문에 저 의혹이 제기될 때부터 저건 좀 과했다 이제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는데 다시 그날로 돌아가면 저렇게 같은 질문을 하면 안 돼요. 김의겸 의원은 다른 방식으로 해야죠. 뿐만 아니라 사과도 좀 깔끔하지가 못합니다. 정치인이 사과를 할 때 늘 저런 식의 태도를 보여서 비판을 많이 받곤 하는데 이 경우는 정말 김의겸 의원이 그게 고의든 실수든 이제 큰 실책을 저지른 거거든요. 네네. 그럼 그에 대해서 깔끔하고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지 저렇게 뭐 애둘러서 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제1야당의 대변인이면은 제1야당 입이고 공신력을 생명으로 하는 그런 당직인데 제가 보기에는 전혀 지금 합당하지 않은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의겸 의원의 공격 대상이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김의겸 의원을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과도 필요 없다. 그냥 법적 책임을 지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직접. 김의겸 의원은 책임을 지셔야죠. 그분은 입만 열면 거짓말하면서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책임 안 지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된 법적 책임을 지시 않으신다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배지 뒤에 숨어서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하고 다니실 겁니다. 앞으로 그렇지 못하시게 제가 확실하게 법적 책임을 이번에 묻겠습니다. 그분이 사과할 기회는 많지 않았습니까? 뭐 그분이 그리고 꼭 사과를 그렇게 바로바로 안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EU 대사한테 한 거는 바로 다음날 사과했잖아요. 뭐 내외국인 차별하나요? 그분은 여러 번의 기회를 가졌고요. 법적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한동훈 장관 상당히 강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혹을 최초 제기한 김의겸 의원 이르면 다음 주에 구자욱 변호사님 경찰 조사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지금 일단 이세창 전 총재 대행이 고발을 해놓은 상태, 고소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형사 사건이 걸려 있는 상태고 사실관계가 지금 이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명예훼손죄에 대한 사건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르면 다음 주에도 진행이 될 수 있고 이것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이 상당히 지금 뭐 사태를 제대로 파악 못하시는 것 같은데. 죄질로 따졌을 때도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인격 살인행위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사실 경력이 30년 정도 된 기자라면은 이거 비유적으로 뭐 30년 정도 된 주방장이 재료가 썩어서 들어온 날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 다 이상하다 그러는데 그걸 그대로 요리를 해서 내보낸 거랑 똑같거든요. 그거 드신 분이 탈이 나거나 돌아가셨는데도 나는 음식을 만들 수 있는 뭐 의무와 책임이 있으니까 그대로 하겠다. 그대로 돌아가서도 난 그렇게 하겠다. 주변 사람 다 썩은 재료라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사태 파악도 안 되시고 이걸 무슨 공적인 직무 수행처럼 포장하고 싶으신 것 같은데 형사 사건에서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지금 김의겸 의원은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가지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가행을 했거든요. 네. 이 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따질 때 이 악의성이나 허위에 대한 인식은 범행 전후의 사정도 같이 봅니다. 검증을 안 했다는 거. 이거는 본인이 안 했을 뿐만 아니라 보좌진한테도 안 시켰잖아요. 네. 보통 국회의원은 보좌진 9명에 1년에 예산 17억 정도 배정을 해주거든요.
그걸 활용한 아무런 노력을 안 했는데 나는 국민의 대표니까 나는 아무것도 뭐 처벌받지 않거나 면책특권 적용돼야 된다 이렇게 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위에 대해서는 명백히 알고서 한 거 아닌가. 적어도 허위성을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그냥 터트리면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진행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엔 면책특권도 적용 안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더 탐사가 보도한 거에 대해서는 협업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지금 네네. 두 번의 발언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뒷부분도 사실 협업이라는 게 사실 공범관계 시인이거든요.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짧은 순간에 질답해서 사실 수사기관이 해야 될 몫의 수사를 절반 정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용이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 제보가 누구한테 왔는지 이걸 따질 겁니다. 그러면 더 탐사로 제보가 와서 더 탐사가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를 했을지 아니면 제보자가 김의겸 의원한테 제보를 해가지고 김의겸 의원이 더 탐사한테 한번 파봐라 이랬을지 이것도 이제 사실관계 굉장히 다르거든요. 이거에 따라서는 검증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왜 안 했냐 양쪽 다. 필요 없이 그냥 한번 터트려보자는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냐. 이거에 의해 가지고 범죄 성립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협업이란 단어는 아주 쉽게 이끌어냈지만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이제 수사를 깊게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권지웅 대변인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사안을 지금 이 시점에 돌아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보자는 사실은 자신의 애인이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제보를 했고 네. 그 전 애인이라고 불렸던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을 했었던 걸 지금 아는 시점에서는 네. 그 의혹 제기가 너무도 허무맹랑한 것이죠. 근데 저는 김의겸 의원이 최초에 제기할 때도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로 제기를 했고 그리고 그것이 술자리와 관련된 것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것 자체가 민주당에 크게 도움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지만 당시에는 어쨌건 제보자의 제보가 있고 그리고 나름의 녹취가 된 근거가 있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지금 이것이 거짓말로 드러난 상태에서도 깔끔히 사과하지 못하는 것 이런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다르게 볼 것은 그러니까 국무위원에게 국회의원이 사실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말 부적절하다고 지금 인정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MS 오피스를 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전속으로 사냐라고 제기하면서 사퇴하라고도 하고 최근에도 김용판 의원이 이게 이재명 지사에게 돈다발 사진을 띄우면서 네네. 사실 조폭에게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했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제기를 받는 사람이 사실이 아니다, 무근이다라고 했지 그걸 제기한 입법부 구성원을 협박하고 넌 뭘 걸겠냐, 이게 사실이 아니면 너 책임질 수 있냐라고 하거나 아니면 형사적으로 뭔가를 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항은 만약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이 아니라면 저는 너무 불쾌하니까 고소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정부의 대변인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정부가 사실 입법부 구성원을 또 압박하는 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한동훈 장관의 처사는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론이 있는 게 방금 예로 드셨던 거는 그 의원님들이 한 번 그랬던 겁니다. 네. 근데 김의겸 의원은 아무런 근거 없이 한동훈 장관을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악의성이 의심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정이거든요. 제가 명예훼손 범죄들 볼 때 누군가를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 어쩌다 한 번은 있을 수 있는데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정말 대놓고 근거 없이 악감정을 표출하는 경우거나 아니면 어디가 아픈 분들이거나 뭐 이런 경우들에서 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근거가 없이 너무나도 반복됐고 중간에 사실이 확인됐을 때도 수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건 김의겸 의원이 의정 활동을 제대로 하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서 예전에 있었던 것과 비교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집행기관의 수장이에요. 그런데 법집행기관의 수장이 저렇게 공공연히 그 의원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제 협박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얼마든지 나중에라도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장관직을 뭐 평생 할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지금 김의겸 의원이 처벌 가능성이 없냐, 한동훈 장관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아니죠. 지금 이미 고발이 돼 있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이 있어요. 때문에 지금 국무위원의 지위에서 게다가 법무부 장관의 지위에서 저렇게 특정 의원이 물론 잘못했고 또 한동훈 장관에게 감정이 느껴질 만큼의 그런 명예훼손성 행위를 몇 차례 했다 하더라도 공공연히 저렇게 법적 대응을 거론하는 건 별로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연 김의겸 의원이 이걸 거짓으로 알고도 의혹 제기를 한 것이냐 아니면은 정말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처벌과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겁니다. 조선일보는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알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김의겸 의원은 1988년 기자 생활을 시작해서 30년쯤 신문사에서 기자 활동을 했다. 사회부, 국제부, 정치부 등을 거쳤고 2011년에는 사회부장도 맡았다. 그렇다면은 기자 초년생도 몇 시간만 취재하면 알 수 있는 내용을 사회부장까지 했던 사람이 몰랐을 리 없다. 그리고 첼리스트를 만나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김현장 변호사 30여 명이 거론되는데 그중에 하나쯤은 찾아내서 얘기를 해보고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기본적인 취재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김의겸 의원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거짓이라는 것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진실로 믿었다면, 만약에 속았다면 이 상황은 더 심각하다라고 지적합니다. 제보 내용에 대해서 여과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몰랐다고 변명하기에는 언론인으로 일한 시간이 너무 길다. 수습 기자도 아는 사실을 김의겸 의원은 아직 배우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사실 1986년부터 제가 기자 생활을 했는데 네. 이렇습니다. 기자들 대개 몇 년 정도는 이제 이 중앙제 같은 경우 훈련을 받아요. 네. 그게 이제 사회부에서 대개 훈련을 받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주 훈련 네. 코스입니다. 왜냐하면 경찰 기자들은 뭐 이렇게 하면서. 뭐 글로 가르치는 게 아니거든요. 현장을 뛰면서 자 현장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을 때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그 사람하고 만난 다른 사람한테 확인을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의혹을 제기하면 그 당사자한테 최소 반론은 받아야 된다. 네. 이런 건 완전히 기본이에요. 이건 기자 몇 개월만 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 기사에 있듯이 몇 개월만 해도 그건 기본으로 알아요. 그게 안 되면 기자가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더군다나 김 의원은 사회부장을 했잖아요. 그건 일선 기자들이 그런 걸 모른 채 취재를 해오면 그게 이게 아니야. 이거 가서 어디 가서 반론받아. 이거 팩트 체크했어? 라는 걸 지적하는 자리예요. 저 자리가. 한 그걸 번더 흔히 체크하는 데스크라고 자리. 그러죠. 데스크. 그렇죠. 예. 지적하는 자리예요. 그걸 다 거쳤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더 탐사 측에서 그런 제보를 자기가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도 본인은 그 데스크의 기능 그건 피부로 느꼈을 거거든요. 몸으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 그거는 뭐 어떻게 머릿속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나는 민주당 국회의원이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공격해야 돼라는 생각을 머릿속으로 하고 있더라도 팔다리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최소한도 요거는 확인해야 돼 하는 정도는 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몰랐을 수가 없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건 이제 경찰이 그 밝혀내야겠죠. 수사에서 밝혀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허위사실 유포 뭐 이런 거로 뭐 김문기 씨를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거로 지금 기소가 돼 있잖아요. 그것처럼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저희의 경험으로 보면 저거는 모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저도 이제 법적으로는 이게 이제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경찰 수사에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가지고 좀 신문할 수 있을 텐데요. 저는 정치인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려보면 네. 전반적인 이제 말도 안 되는 가짜 뉴스에 김의겸 의원이 공격수가 되고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 부분을 정치 쟁점화시켜서 몇 주일을 끌고 갔지 않습니까? 네. 이것이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 고의성에 제가 좀 무게를 두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정치적 의도성이 답어 있었다. 만약에 김의겸 의원이 한 다음에 최고위원회에서 다른 최고위원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심지어는 당의 주요 지도자까지 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윤석열 대통령을 술꾼 이미지로 고착화시키려는 의도가 저는 답이 있었다고 봐요. 그 지도부에서 최고위원들이나 전직 지도부 했던 분들이 했던 말이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 대통령이 술 너무 많이 드신다는 제보가 많다. 이게 뭐냐면 국민들에게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이걸 계속 이슈화시켜서 윤석열 하면 밤늦게까지 술 마시는 분 이라는 것을 이미지를 고착화시키려는 프레임 전쟁을 하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더 씌우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악의적인 겁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손해보더라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또 거기에 동조하는 또 특정한 또 우리 국민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을 만약에 야당에서 김의겸 의원에게 어떤 역할을 주고 아주 조직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저 제보 하나를 빌미로 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했다고 한다면 이건 야당 전체가 굉장히 저는 비난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 대변인직을 맡고 있습니다. 대변인직도 내려놔야 한다는 의견이 여권은 당연하고요. 야권에서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담동 술자리 의혹뿐만 아니라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적절하지 못한 행동들을 꽤 많이 해왔기 때문입니다. 김의겸 의원이 과거 이재명 대표와 이유 대사의 비공개 회담에 들어갔다가 기자들에게 브리핑할 때 거짓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목소리 잠깐 듣겠습니다. EU 대사가 북한이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화 채널이 없어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자신이 대사가요. EU 대사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예. 대변인께서도 사과의 발언을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외교적으로는 좀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권지웅 대변인님, 일단 김의겸 의원이 대변인직을 유지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꽤 있는데 지금 현재 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유지를 계속 하려는 분위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거짓된 제보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고 그것이 큰 파장을 낳았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과하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쉽사리 사과하지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야가 너무 강대강으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서라도 밀리면 뭔가 안 된다는 분위기가 너무 강해요. 어쨌건 제가 이해하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되게 공공연하게 분명히 사과하는 것 자체가 뭔가 여당에게 진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을 공유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도 그냥 대변인직 유지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을 향한 김의겸 의원의 근거 없는 공세는 꽤나 많았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욱진이라고 하는 부장검사가 있어요. 하루 전에 발령을 내서 미국에 데리고 가서 그리피스를 수사했던 수사관들을 만나고 와요. 한동훈 장관이 미국을 출장 간 이유는 이걸 수사하기 위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 5, 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겼겠다. 우리가 당겼겠다. 저 자료 어렵게 구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저 자료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매체에 그냥 나온 자료입니다. 구글링 하면 나오는 자료예요. 이재정 의원한테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엘리베이터 앞으로 갔는데 거기를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서 손을 탁 내밀면서 꼭 뵙고 싶었습니다. 라고 악수를 청하더랍니다. 것 같아. 자, 술자리 의혹.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가세했기 때문인데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의 이름을 일일이 언급하면서 공개 사과도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파도가 밀려가면 누가 바지 벗고 수영하고 있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입니다. 먼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박찬대, 박홍근, 김성환, 박범계, 장경태, 우상호 의원님들께 사과를 요구합니다. 저한테 사과하는 것이 모양 빠져서 싫으시면 국민들께라도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한 장관이 지목한 사람들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한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그들의 목소리를 지금 저희가 직접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바로 부정적인 답이 나오지 않고 좀 처음에는 좀 아사무사했어요. 이쪽에 뭐 카드가 어디까지 있는지를 좀 탐색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동훈 장관이 펄쩍 뛰었습니다. 만약에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반드시 TF를 구성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야간에 술판을 물론 한동훈 장관은 술을 잘 안 마시니까 술을 안 마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매우 큰 일이다. 나라의 대통령이 대통령 현직 때 새벽까지 가까운 변호사하고 술 먹었다. 한동훈 장관은 술을 안 드신다고 들었는데
술 안 먹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 있을 수는 있죠. 자, 관련해서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황당 얘기에 지금 가짜로 드러난 그 청담동 술자리 의혹, 그 황당한 이야기에 야권의 핵심들이 국정농단을 띄우고 그리고 권익위원장까지 공익신고자로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었죠. 실제로 김의겸 의원이 국감장에서 녹음 파일을 틀기 전에 이재명 대표 등 야당의 지도부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 의원이 그때 지난달 24일에 국정감사 때 질의 순서가 7번째였는데 이를 전진 배치시켜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혹을 부각시키면서 당 차원에서 조력했다는 게 이제 드러났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저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지금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장동 일당 중에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유동규, 남욱, 김만배 씨가 공판에 출석하는데 지금 9시 41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시점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는 모습 보셨습니다. 아무런 얘기 없이 기자들이 이러저러한 질문들을 했을 텐데 답변 없이 곧장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확인했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도 이제 출석을 곧 할 예정인데 출석을 하면 그때 바로 연결해 드리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는 출소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또 하게 될지 저희가 관심을 갖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한동훈 장관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자, 권익위원회에서도 일단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었다는 걸 아마 많은 분들을 알고 계실 겁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김의겸 의원뿐만 아니라 이런 황당한 얘기에 당 차원에서 대응을 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김의겸 의원의 개인의 사과는 필요 없다. 뭐 사법적 처리를 받으면 되니까. 그리고 다만 민주당 차원에서는 입장이 좀 나오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권중 대변인님, 그러나 아직까지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낼 계획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지도부의 몇몇 분들이 다시 받아서 그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했고, 근데 그것이 의혹이 지금 거짓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과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으면서 그 이제 최고위원으로서 발언한다고 하는 것이 그 최고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를 다 나눈 다음에 공감이 되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개별 의원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민주당 차원의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과도하게 지금 너무 반응하고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여기에 대한 부적절함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예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이미 판단을 저는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을 국무위원이 심판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국민들이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집요하게 이것을 민주당 차원의 사과가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과도해요. 그리고 정부가 되게 오만하게 입법부를 압박하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 부분이 아니라 사실 일단 당사자의 사과도 있었던 바기 때문에 이제 그냥 법무장관으로서 역할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자, 뭐 최고위원들이 각자 준비해 온 걸 가지고 최고위원회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건 심지어 이제 녹음 파일까지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정도가 되면 저는 그 만약에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면 누군가는 제지를 했어야 돼요. 아, 그 얘기는 좀 뭐 하지 말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왜냐하면 그 자체가 허위일 가능성? 왜냐하면 우리가 이 초창기에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거 아닌 것 같으니까 빨리 이거 끝내고 넘어가자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판단이 빨랐어요. 근데 누구도 거기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최고위원회에서까지 그거 녹취록 틀고 거기에 정책의장 가세하고 뭐 이렇게 최고위원 가세하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아, 이건 김의겸 의원의 그 저런 의혹 제기에 민주당이 이거는 힘을 실어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힘을 실어준 민주당이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김의겸 의원 사과도 지금 시원찮은 판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영상 보셨죠? 최병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그 도중에 남욱 변호사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 일단 공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동 일당들이 오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10시 전에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원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 조금 전에 들어갔고 남욱 변호사도 지금 막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사람은 김만배 씨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는데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9시 45분인데요. 도대체 언제쯤 법정에 도착하게 될지 저희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방금 차에서 내리는 줄 알았는데 여성분이 내리셨습니다. 자, 일단 더 탐사 얘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일단 마지못해서 진정성이 다소 좀 덜 느껴지는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협업을 했다고 얘기를 했던 더 탐사는 사과를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첼리스트의 진술에 대해서 예상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고 자신 일의 주장이 사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방송을 어제도 했습니다. 더 탐사의 주장과 한동훈 장관의 발언을 이어서 조금 더 들어보겠습니다. 오로지 10시 전에 그 참석자들이 일어섰다는 것만으로 또는 그 첼리스트가 거짓말이라는 것만 보도할 뿐인 거지 자정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한동훈과 윤석열이 참석한 술자리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물증이 아직은 확보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언급을 해야 된다. 더 탐사는 이 스크린이 불가능한 소위 말하면 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유튜브 채널인다 보니까 일종의 정치단체 같고요. 그리고 청담동 가짜 뉴스를 퍼뜨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애초에 그런 일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첼리스트가 직접 나서서 거짓말이라고 했고 그리고 그 변호사도 나서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상황에서도 더 탐사는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최근에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재밌는 표현을 했던데요. 썬데이 서울식 같아요. 그러니까 더 탐사 측은 지금 말로는 언론의 진실을 보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정한 정치적 편향성과 의도성을 노골적으로 보이면서 특정 사람에게 거의 스토커처럼 사실은 취재를 한다는 명목으로 괴롭힌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김의겸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이게 제기되면서 문제가 커졌지만 그 전에 이미 사건의 전조가 있었습니다. 한동훈 장관을 퇴근 후에 3개월 동안 스토킹을 해가지고 경찰의 수사에 들어가서 더 탐사 측을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저 사건이 됐던 그 시간이 7월 달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아마 더 탐사는 그런 식으로 계속 한동훈 장관을 추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런 거라면 어떻게 더 탐사가 이게 진실을 보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정말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인을 겨냥해서 거의 못 살게 구는 정도의 저는 스토킹에 취재를 했다고 보고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고 지금 전혀 다른 엉뚱한 논리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게 1인 미디어이고 유튜브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만큼은 더 탐사가 언론이 아니고 정말 정치적 편향성을 가진 의도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저런 더 탐사 측의 어떤 정치적 편향성을 가지고 일방적인 제보를 하는 것을 그걸 마치 언론에 보도된 것이냐 이걸 다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 썬데이 서울도 그렇게 취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썬데이 서울 지금은 없어졌죠. 네네. 자 어쨌든 더 탐사 본인들은 이제 시민 언론 더 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그냥 유튜브 방송일 뿐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 한동훈 장관과 관련된 그 술자리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그리고 첼리스트의 그 진술에 대해서 부정을 하면서도 또 화분을 파는 뭐 그런 방송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적절치 않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한번 어떤 얘기를 더 하게 될지 저희도 관심 가지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막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다들 잘 아시죠?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일침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황교익 씨가 더 탐사에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점잖게 충고를 하셨던데요. 황교익 씨는 본인의 SNS에서 제가 참석한 그 술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건배사를 했다는 생생한 글을 SNS에 직접 쓰셨던 분입니다. 자기 잘못은 있기 쉬운가 봅니다. 자,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방송하는 중에 9시 48분에 김만배 씨도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뭔가 서서 인사를 하길래 한마디 하는 줄 알았습니다만
인사만 하고 곧장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어떤 얘기를 하게 될지 저희가 조금 뒤에 전망과 함께 얘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 대표와 그 가족, 그 측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계좌 추적에 검찰이 나섰다고 합니다. 특히 이 대표의 집에 수억 원의 현금이 보관돼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혹시 이게 대장동 일당의 자금일 가능성을 계속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모로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조작되는지 후보님이 유감 투명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적 결정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네, 여기까지만 하시죠.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돈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심플하게 그려봤습니다. 대장동 팀을 통해서 김용 부원장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 측에게 간 것 아니냐, 이재명 대표에게 간 것 아니냐, 그리고 그 돈이 수억 원이 집에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검찰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온 진술들을 좀 보면 대장동 팀에서 이재명 대표 측근으로 흘러간 돈이 꽤 많습니다. 한 40억 원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돈 중에 일부가 이재명 대표에게 갔다라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구자룡 변호사께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돈의 최종적인 귀착점을 네. 확인하는 거는 이제 ABC 중에 하나인데 수사에. 근데 이재명 대표한테 직접 꽂히는 게 나와야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이 확인되냐, 그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다른 용도에 쓰이는 거, 우리 저수지라고 많이 표현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것만 있더라도 그거에 대한 진술과 물증이 확보되면 그것도 이제 이재명 대표의 공범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되는데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받았다, 직접 그 계좌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의문의 여지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에서 뭐 2억 상당의 현금이 나왔다. 요새 이제 현금을 2억씩이나 지금 집에 뒀다라는 건 굉장히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돈이 어떻게 준비됐고 어떻게 쓰였는지 이제 이걸 확인을 하는 작업인데 네. 보통 사건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이나 출판 기념회나 이렇게 명목상 깨끗하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네. 그때 현금을 받아놓고 그 돈은 깨끗하게 쓸 수 있으니까 그 돈을 놓은 다음에 자기의 용처, 생활비 어디 지출할 부분은 더러운 돈을 씁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의 지출을, 깨끗한 돈의 지출을 막아가지고 그 돈만큼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한 번 또 계좌에 넣었다가 빼요. 그러면은 세탁이 되거든요. 나중에 이 돈이 무슨 돈이냐 그러면 그때 그 돈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전형적인 사건들에 비춰봤을 때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마련됐는지, 이거는 이제 장례식의 뭐 이제 부의금 리스트랑 비교해보는 작업도 거칠 뿐만 아니라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용처가 어디 있었는데 그때 이 돈 말고 그럼 다른 돈 못 썼겠냐, 어떻게 장례식에서 7천만 원이 고스란히 남겠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맞춰보는 작업을 거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검찰은 시점도 의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장동 일당이 김용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을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에게 수억 원이 입금됐다는 점도 확인을 했기 때문인데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김용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다는 시점, 지난해 4월에서 8월 사이입니다. 근데 이때 이재명 대표 계좌에 2억 원이 입금된 정황이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이 대표의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서 검찰이 수년치의 자금의 흐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검찰 관계자의 이야기를 보면 이 대표 최측근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정진상 김용 부원장의 진술을 받아내는 것도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본다. 이 대표에 대해서는 배임죄 외에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넣느냐가 관건인 것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검찰 안팎에서는 이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점이 겹치는 건 권지웅 대변인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최근에 기사로 나온 거라 네. 저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 저는 지금 알지 못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지난주에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대장동과 관련된 어떤 뇌물수수 의혹이 좀 더 짙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유죄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이것에 대한 주요한 근거가 되는 유동규 본부장의 증언은 유동규 본부장은 어쨌건 뇌물수수자에서 정치자금 수수자가 되면서 형사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욱 변호사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될지 몰라서 그렇게 진술했다라고 한 것처럼 네네. 지금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기 때문에 지금의 진술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어떤 진술만으로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다라고 확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너무 지금 언론에서 마치 돈을 받은 게 기정사실인 양 이야기되고 있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들이 지금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라도 좀 유감을 표해야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네. 저는 어쨌건 민주당이 이와 관련된 어떤 태도가 바뀌는 거 결정적으로 김용과 정진상 실장이 돈을 받았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증언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단호하게 대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입장 표명을 하기는 저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불법적인 자금이 김용 정진상을 거쳐서 이재명 대표한테도 직접 갔다. 이 물증을 찾기 위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억 원 정도 그 법인카드 논란에 등장했던 배모 씨가 계좌에 입금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만 가지고 그게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나온 불법 자금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 즈음에 이재명 대표가 실제로 2억 원 정도를 자기 계좌에서 인출했던 기록도 있고 네. 그리고 어머니 장례식에서 남은 부조금을 갖고 있다가 경선을 위해서 사무실도 얻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그런 차원에서 입금을 했다 이렇게 이제 지금 해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좌 추적을 한다니까는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쨌든 검찰의 수사 방향은 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돼서 이 대표의 혐의를 업무상 배임에만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업무상 배임을 넘어서 뭐 어떤 금전적 이득을 취득한 이런 혐의까지 확대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근데 과연 이제 그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부터 이 문제가 불거졌는데 내내 경선 과정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이 어떤 불법적인 그런 돈을 받았다 이재명 대표가 그런 차원의 논란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실제 업무상 배임을 저지른 거냐 아니냐 이게 쟁점이었는데 지금 검찰 수사는 그 너머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대표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있는지 없는지 수사를 더 해봐야 알겠지만 저렇게 측근들이 다 구속된 상황에서 이거 무검유죄 유검무죄다. 이렇게 프레임으로만 대응하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적절한 입장 표명은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권지웅 대변인께서 진술밖에 없다. 물론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오늘 경향신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유동규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가 돼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문자, 통신 자료 등을 그러니까 물적, 인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그걸 제시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마 법정 다툼에 가서는 그 증거들을 하나둘씩 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그 법원에서의 법정 다툼도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 작년 시점에 이재명 대표의 계좌에 현금 2억 입금된 건 지금 사실관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물론 민주당 측이나 이재명 후보 측은 투명한 돈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름으로 입금을 하지 않았겠느냐. 뭐 그것도 저 설명이 일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더러운 돈이었다면 어떻게 자기 이름으로 계좌 입금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설명을 하면서 그 전에 현금으로 인출했던 돈이고 어머님 그 상태 받은 조의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검찰에 수사를 하겠습니다만 석연찮은 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 그 돌아가신 상을 당한 게 2020년 3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작년이면 1년이 한참 지난 뒤에요. 대부분의 경우 조의금으로 들어온 돈을 현금으로 집에 한 1억 정도 갖고 있다가 1년 뒤에 지나서야 입금한다는 건 십상치 않고요. 그다음에 현금으로 인출했다는 1억 5천 정도 돈도 2019년 3월에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인출해서 그때 뭐 쓰려고 1억 5천원을 현금으로 인출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돈을 2년 동안 갖고 있다가 2년 뒤에 갑자기 불쑥 자기 계좌로 넣었다는 것은 아까 우리 구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더러운 돈을 깨끗한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저는 그런 충분한 계산으로도 볼 수 있는 합리적 정황이 있어서 아마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법원이 발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받아서 지금 뒤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집에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걸만 가지고 뭐 죄가 있다라고 탓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있고 과거 이재명 대표가 했던 발언을 보면 왜 본인 집에 수억 원에 대한 도뭉치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어떤 얘기를 과거에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2년 10월이었습니다. 아마 성남시장으로 첫 성남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고 난 다음에 업무를 볼 때였을 것 같은데 참 이상하죠. 많은 분들은 왜 돈을 장롱에 보관을 할까요? 장롱도 이자를 주나 보지요? 돈이 썩어서 냄새가 날 텐데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댓글들이 쭉 달렸는데 시장님은 이런 실망을 주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최소한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장롱에 있는 돈은 뭔가 깨끗하지 못한 돈이다라고 본인이 직접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는 집에 수억 원의 돈을 보관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러저러한 물론 본인들의 입장은 예금을 인출한 돈과 모친의 조의금 등으로 마련된 현금이라고 밝혀오고 있지만 이런 과거 글에 비춰봤을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고 이 일당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하고 단 한 번이라도 차라도 한 잔 마셨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그냥 유동규에게 들었다, 뭐 김만배에게 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다 이게 있잖아요. 백세 인생 가사입니다. 들었다고 전해라. 못 간다고 전해라. 이거 보고 이제 전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전원. 전원은 제가 봤을 때 법정에서 증거 능력으로 저는 배제당하고 탄핵당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김만배 씨 오늘 법정에 출석을 했습니다. 공판이 있어서 출석했는데 유동규 씨와 남욱 씨는 입장이 좀 많이 바뀐 걸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확인을 했었고 김만배 씨도 과연 그 김만배 씨가 어떤 입장으로 좀 선회해야 할지 방향을 바꿀지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소개 좀 해드리죠. 김만배 씨도 428억 원 이재명 측근에 나눠주기로 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김 씨가 대장동 사업구조 설계를 맡은 정영학 회계사와 함께 어디까지 얘기를 했냐면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게 배당금을 전달하는 방안 4가지를 논의했다라는 내용도 실렸습니다. 4가지 중에 이런 거죠. 유동규 씨가 법인을 세우면 비싼 값에 사주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또 김만배 씨가 먼저 배당금을 받은 뒤에 유동규 씨 등에게 증여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유동규 씨가 부동산 시행사를 만들면 여기에 투자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고 허위로 명의신탁 소송을 벌인 뒤에 패소하면서 돈을 넘기는 방식 등 여러 가지들을 검토했다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428억 원에 대해서 인정을 일단 처음으로 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진술이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네. 지금까지는 이제 묵묵부답을 하거나 아니면 천화동의 1호는 다 자기 거다라고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깨졌다. 이제 그 구멍이 하나 뚫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 뚫리고 나면 이제 우수수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김만배 씨는 사업 초기에 초기 멤버도 아닙니다.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가 하다가 중간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중간에 들어온 김만배 씨는 누가 보기에도 관작업이라고 하는 인허업 관자하고의 이제 받아내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인데 상징적인 1호의 소유주면서 전부 다 지분을 갖는 걸 기존 멤버들이 용인해가지고 다 가지세요라고 했을 리가 있겠는가. 그러니까 당이 내 목 중에 누군가에게 상납한다라는 게 그 공범들 사이에서는 양해가 돼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걸 시인했기 때문에 만약에 저게 이제 허위다라고 했으면 내가 그 지분을 다 갖기 위해 가지고 남욱 변호사나 정영학 회계사를 속였다라는 사기죄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지금 저렇게 해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진술이 나왔다는 것은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아까 뭐 민주당 쪽에서 진술이 바뀐 거에 대해서 뭐 유동규 씨는 형사적으로 이득을 얻지 않냐라고 했는데, 간과하시는, 빼고 얘기하시는 게 남욱 변호사도 지금 진술 바꿔서 내가 한 40억 이상 계속 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이분은 형사적으로 아무런 혜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본인의 진술로 인해 가지고 본인의 죄명이 계속 늘어나는 형국인데도 진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남욱 변호사가 내 지금 진술이 허위라고 생각하면 위증죄로 왜 고소한다는 얘기가 없냐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 의원분들 아무도 위증죄로 고소 못 하시잖아요. 무고죄 될까 봐 지금 겁나서 그러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욱 변호사는 자기가 죄를 이렇게 지었습니다라는 걸 실토하면서까지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내리까는 거지, 정말 이거는 실토하고 있다. 그리고 김만배 씨조차도 굉장히 결정적인 진술을 이제부터 하기 시작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입장이 충분히 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형사 사건을 보면은 증거가 있는데 거짓말을 하다가 증거에 의해서 말문이 막히니까 실토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네. 처음에 진실을 얘기하고 패를 다 까보여가지고 증거를 확보했는데 그걸 거짓말로 뒤집는 경우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뭐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이 돈을 안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어떤 주장만으로는 돈을 받았다고 확언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더 지켜봐야 된다는 것이고, 남욱 변호사의 이야기를 위증죄로 고소하기가 어려운 건 제가 일단 보기에는 전해 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위증죄로 어떻게 걸겠습니까? 그 자리에 같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위증죄로 못 걸면 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또 사실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고요. 어쨌건 민주당 차원에서는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던 건 아닙니다. 정진상 실장도 검찰이 부르면 가서 협조를 계속 해왔던 것이라서 이 부분은 재판 과정을 통해서 밝히면 될 것이고요. 네. 끝으로 좀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거, 근데 검찰이 편파적으로 수사하고 있지 않냐는 의혹은 좀 스스로 벗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재명 측근과 관련돼서는 하나하나 다 낱낱이 피의 사실이 공표되고 있는데, 박영수 특검과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네. 아니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한 것은 물론 피의 사실이 공표돼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저는 검찰이 국가의 검찰이 돼야지 특정 정부의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만배 씨의 입에 저희가 오늘 하루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김용 부원장이 유동규 씨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던 발언이 있습니다. 그 발언을 듣고 유동규 씨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밝혀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쓰레기라도 먹고 병원에 입원해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상한 음식을 먹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입원에 실패했고 그 이후에 힘들었지만 급박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한 모멸감을 느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모멸감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쓰레기라도 먹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의형제라고 했던 사람에게 과연 이게 할 소리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정진상 실장 구속 적부심 신청을 했는데 그게 기각됐죠. 법원에서는 받아들일 이유 자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기각을 했습니다. 구속 상태를 유지하게 됐는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라도 유감 표명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고 실제로 그걸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타공인 측근들이 어쨌든 지금 기소가 된 상태이거나 구속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건 무언가 본인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밝힐 필요는 있죠. 정치적 책임에 대한 언급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래 정치는 책임지는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대통령, 안희정 전 지사가 네, 그렇죠. 구속이 되니까 그렇죠. 아주 절절히 그때 유감 표명을 하셨습니다. 또 이상득 의원 네. 구속되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또 유감 표명했죠. 또 김영삼 대통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감 표명을 다 했어요. 그냥 무조건 야당 탄압이다라는 식으로만 하니까 이 조금 뭐 딴소리들도 목소리들도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요? 무리가 일어나게 된 거에, 야기된 거에 대해서 책임이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죠.
자, 민주당의 원로와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유감 표명할까요, 이재명 대표? 글쎄, 역대 대통령들이 측근 비리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했던 것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본인들한테는 수사가 미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건 어차피 본인을 겨냥한 수사거든요. 저는 아마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하기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쉽지 않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갑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과 그의 아내가 이제 이주 계획을 세웠다가 포기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신문 보겠습니다. 자, 지금 안산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안산시에서 또 다른 동네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걸 못했다고 합니다. 일단 오지 말라고 한 거죠. 불편하니까. 그래서 위약금 1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포기했다라는 보도가 실렸는데 뭐 위약금을 보증금의 2배를 올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비판을 받는 내용도 있긴 했습니다만 1,000만 원 보증금인데 위약금을 2천만 원 달라고 해서 또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계약을 취소를 요구했고 위약금 100만 원 받고 이사를 안 가기로 했는데 기존에 살던 집도 재계약이 마무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사는 어디든지 가긴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어디 가서 살아란 그런 얘기입니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사실 집을 구해야 되는데 네.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얼마 전에 이제 또 아동 성범죄자 중에 이제 김근식 씨 출소하려고 그럴 때 집을 못 구하니까 갱생시설 가는 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슷한 과정을 거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제 살 곳이 없고 그럴 땐 특별 관리 대상이긴 하니까 이제 경찰서 지자체들이 이제 협업을 해가지고 아마 살 곳을 그런 시설에서 처리하는 걸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조두순이 어디 가서 살게 될지도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떳떳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서 자신을 좀 쫓아다니는 그런 인과응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잠시 뒤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신토방통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